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구내식당 아줌마를 무시받던 한 여성이 사실은 알고 보니 대학병원의 건물주였고 그 식당 아주머니가 자신을 무시한 여성을 개박살 내면서 참교육하는 인과응보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뿌연 새벽 공기를 가르며 첫 차가 세강대학병원으로 향하는 언덕길을 힘겹게 올랐다. 버스 안에는 이른 시간의 고단함과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창가에 기댄 서지혜 45세는 무심한 표정으로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은 군데군데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낡았지만 단정하게 다려입은 유니폼은 그녀의 성실함을 말해주는 듯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세강대학병원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평범한 중년 여성으로 알고 있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지혜가 일하는 구내식당은 병원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다. 매일 수천 명의 의사, 간호사, 직원, 그리고 환자 보호자들이 이곳에서 끼니를 해결했다. 기름 냄새와 갓 지은 밥의 구수한 향기, 식판이 부딪히는 요란한 소음, 그리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한데 뒤섞여 거대한 생명체처럼 꿈틀거렸다. 지혜는 이 아수라장 속에서 지난 1년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녀의 주된 업무는 배식 라인 관리와 식당 홀 청결 유지였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역할은 따로 있었다. 서 여사, 이쪽 김치통 좀 비워줘요. 네, 반장님. 바로 가겠습니다. 주방의 실세인 양 반장은 턱짓으로 지혜에게 명령했다. 지혜는 군말 없이 무거운 김치통을 들어 옮겼다. 그녀의 허리가 뻐근하게 울렸지만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사실 그녀는 이 병원의 실질적인 주인이 될 사람, 세강그룹 박태준 회장의 하나뿐인 며느리였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현재 병원의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부원장 박진우였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병원 내에서 오직 시아버지인 박 회장과 남편 단 두 사람뿐이었다. 현장을 모르는 경영은 사상 누각과 같다. 시아버지 박 회장이 그녀에게 신분을 숨기고 현장에서 일해볼 것을 제안했을 때 지혜는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다. 병원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는 어떤지 그녀는 자신의 눈과 귀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구내식당은 그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장소였다. 병원의 모든 직급,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거쳐가는 곳. 그들의 표정과 대화 속에는 병원의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전쟁터로 변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 분주한 걸음의 간호사들, 지친 기색의 환자 보호자들이 길게 줄을 섰다. 지혜는 땀을 뻘뻘 흘리며 식판에 국을 퍼담았다. 그녀의 눈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손과 달리 식당 안의 모든 것을 날카롭게 포착하고 있었다. 음식물 쓰레기의 양, 직원들의 동선, 특정 메뉴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그들의 대화까지. 그때였다. 유난히 화려한 옷차림의 여성 무리가 시끄럽게 웃으며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열리는 의사 부인들의 사교 모임, 일명 모란의 멤버들이었다. 그녀들은 병원 구내식당을 마치 자신의 안방처럼 여기며 다른 이용객들의 불편한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모임의 중심에는 단연 강유라 45세가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신 명품으로 휘감은 그녀는 성형외과 오민석 과장의 아내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유난히 높고 까랑까랑했으며 주변의 시선을 즐기는 듯한 오만한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다. 유라의 옆에는 다른 과장급 의사들의 아내들이 딱 붙어서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아첨을 떨었다. 어머, 유라 씨. 오늘 이 스카프 너무 예쁘다. 신상이지? 아, 이거? 민석 씨가 이번 학회 해외 나갔다 오면서 사왔더라고. 별거 아니야. 유라는 시큰둥하게 대답하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다이아몬드 팔찌가 조명 아래서 눈부신 빛을 뿜었다. 지혜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저들의 저 오만함과 허영심이 우리 병원을 좀먹고 있는 암세포 중 하나일지도 몰라. 모란의 멤버들은 특별 대우를 받는 것에 익숙한 듯 줄을 서지 않고 곧장 배식대 가장 앞으로 다가왔다.
양 반장은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녀들을 먼저 챙겼다. 어머, 오늘 반찬은 이게 뭐야? 풀떼기밖에 없네. 난 고기 아니면 안 먹는 거 알면서. 유라가 식판을 보며 투덜거렸다. 그녀의 불평에 주방 보조 아주머니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지혜는 묵묵히 그녀들 앞에 놓인 식판을 채워나갔다. 이봐요, 아줌마. 국물 좀 더 줘요. 건더기 말고. 유라가 턱짓으로 지혜에게 명령했다. 마치 하인을 부리는 듯한 무례한 태도였다. 지혜는 아무 말 없이 국자로 국물을 덮어서 그녀의 그릇에 담아주었다. 유라는 그런 지혜의 얼굴을 무심코 쳐다보다가 순간 미간을 찌푸렸다. 무언가 익숙한 느낌. 하지만 지저분한 주방 유니폼을 입고 머리까지 질끈 동여맨 지혜의 모습에서 과거의 누군가를 떠올리기란 쉽지 않았다. 유라는 이내 흥미를 잃고는 제 동료들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들이 식탁에 자리를 잡고 앉자 기다렸다는 듯 험담과 과시가 뒤섞인 대화가 시작되었다. 남편의 병원 내 입지, 자식들의 성적, 새로 산 명품 가방 이야기까지. 그들의 웃음소리는 소음으로 가득한 식당 안에서도 유독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지혜는 식당 한쪽 구석에서 걸레로 바닥을 닦으며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차가운 분노가 소용돌이쳤다. 저들은 모를 것이다. 자신들이 밟고 서 있는 이 병원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땀 흘리고 있는지를, 그리고 자신들이 무시하고 경멸하는 저 아줌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날 오후 지혜는 식당 운영 보고서를 작성하며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을 상세히 기록했다. 몰아내 특정 시간대 식당 이용 시 위화감 조성 및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 초래. 개선 방안 모색 필요. 그녀의 글씨는 단정하고 힘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일지가 아니었다. 거대한 병원을 바꾸기 위한 그녀만의 전쟁 기록이었다. 평범한 지옥 속에서 그녀의 조용한 혁명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몰아내 모임이 열리는 날 강유라는 평소보다 더욱 화려하게 치장하고 나타났다. 지난 모임 이후 남편인 오민석 과장이 병원장에게 은근한 압박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유라는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오늘 자신이 여전히 이 병원 의사 부인들 세계의 여왕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야만 했다. 유라 씨 왔어? 오늘따라 더 빛이 나네. 무슨 일 있어? 안색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친구들이 호들갑을 떨며 그녀를 맞았다. 유라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어제 잠을 좀 설쳐서. 그녀의 날카로운 눈이 식당 안을 훑었다. 그리고 배식대 앞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서지혜를 발견했다. 이상하게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 여자였다. 지난번에도 느꼈던 기시감. 유라는 눈을 가늘게 뜨고 지혜의 얼굴을 집요하게 뜯어보기 시작했다. 땀에 젖은 얼굴, 무표정한 눈빛, 꽉 담은 입술. 바로 그때 지혜가 고개를 들어 유라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다. 찰나의 순간 유라의 뇌리 속에서 잊고 있던 과거의 파편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비에 젖은 낡은 운동화. 주눅든 어깨. 반 아이들의 비웃음 속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던 한 소녀의 모습. 서지혜. 유라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 이름이 흘러나왔다. 너무나 뜻밖의 장소에서 마주친 과거의 편린에 그녀는 순간 혼란에 빠졌다. 설마 그 서지혜가 맞을까? 가난에 찌들어 악착같이 공부만 하던 그애? 지혜는 유라의 부름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그녀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 침묵은 유라에게 확신을 주었다. 맞구나. 서지혜. 고등학교 시절 자신의 발밑에서 비참하게 떨고 있던 그 아이가 틀림없었다. 혼란은 곧 비릿한 우월감으로 바뀌었다. 유라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지혜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녀의 친구들도 무슨 일이냐는 듯 호기심 어린 눈으로 뒤를 따랐다. 세상에, 정말 너였어? 서지혜. 와, 나 너 못 알아볼 뻔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유라의 목소리는 식당 전체에 울릴 만큼 컸다. 주변에서 식사를 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지혜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어머, 유라 씨.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 그럼 아주 잘 알지.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거든. 유라는 과장되게 웃으며 지혜의 어깨를 툭 쳤다. 야, 서지혜. 너 졸업하고 어떻게 사나 궁금했는데 결국 이런 데서 식당 아줌마나 하고 있었구나. 하긴 너희 집 그때도 엄청 가난했잖아. 뻔하지 뭐. 모욕적인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지혜의 가슴에 박혔다. 주변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유라의 친구들은 경멸과 조롱이 섞인 눈으로 지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순간 지혜의 눈앞에 과거의 한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과거 회상.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하굣길이었다. 가난한 형편의 낡은 신발 하나가 전부였던 어린 지혜는 새로 산 유라의 비싼 운동화를 실수로 흙탕물에 빠뜨렸다는 누명을 썼다. 유라는 일부러 지혜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놓고는 오히려 큰 소리로 울며 지혜를 가해자로 몰아세웠다. 내가 일부러 그랬지? 우리 아빠가 사준 비싼 신발인데. 너 이거 물어낼 돈도 없잖아. 반 아이들은 모두 유라의 편에 섰다. 지혜는 아무리 아니라고 외쳐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유라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만 했다. 흙탕물에 젖은 채 벌벌 떨며 용서를 비는 지혜의 모습을 유라는 경멸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며 비웃고 있었다. 그날의 굴욕과 차가운 빗물의 감촉, 그리고 유라의 잔인한 미소는 지혜의 뇌리에 깊은 상처로 남았다. 여전하구나, 너는. 오랜 침묵을 깨고 지혜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뭐? 뭐라고? 유라는 예상치 못한 지혜의 반응에 잠시 당황했다. 당연히 울며 빌거나 창피해서 도망갈 줄 알았다. 사람 괴롭히고 짓밟으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 하나도 변하지 않았네, 강유라. 이게 정말. 야, 너 지금 누구한테 말대꾸야? 내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 아직 파악이 안 돼? 유라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손을 들어 지혜의 뺨을 내리치려 했다. 그 순간 지혜가 유라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다. 식당 아줌마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강한 악력이었다. 까불지 마. 지혜의 입에서 나온 말은 경고였다. 그 서늘한 눈빛에 유라는 저도 모르게 움찔했다. 과거에 자신이 알던 주눅 들어있던 서지혜가 아니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해져 있었다. 이거 안 나? 경비 어딨어? 이 아줌마가 지금 나한테 행패 부리잖아. 유라가 비명을 지르자 소란을 듣고 달려온 양 반장과 경비원들이 그들을 둘러쌌다. 서 여사, 지금 뭐 하는 거야? 어서 손 놓지 못해? 양 반장이 소리쳤지만 지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유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오늘 내가 한 짓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지혜는 유라의 손목을 거칠게 놓아주었다. 유라는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정체 모를 불안감에 휩싸인 채 그녀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평범한 식당 직원인 줄로만 알았던 서지혜. 그녀가 세강대학병원 의사부인 모임의 여왕 강유라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은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지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국자를 주워들고 다시 배식대 앞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그녀의 등 뒤로 쏟아지는 수많은 시선들은 이 사건이 결코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강유라와의 충돌 이후 서지혜는 구내식당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직원들은 그녀를 흘깃거리며 수군댔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피했다. 병원 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의사 부인에게 밉보였으니 그녀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양 반장은 대놓고 지혜에게 더 힘든 일을 몰아주며 눈치를 줬다. 서 여사, 저기 쌓여있는 폐식용유 통들 오늘 안으로 전부 창고로 옮겨놔. 허리 아프다는 핑계 댈 생각 말고. 누가 봐도 부당한 짓이었지만 지혜는 그저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녀는 묵묵히 기름때 묻은 무거운 통들을 하나씩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녀는 지금 가장 밑바닥에서 병원 권력 구조의 생리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중이었다. 한편 강유라는 분이 풀리지 않아 길길이 날뛰었다. 자신의 친구들 앞에서, 그것도 일개 식당 아줌마에게 망신을 당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오빠, 어떻게 좀 해봐. 그 여자 당장 잘라버려. 아니, 병원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해야 해. 그날 저녁 유라는 집에 돌아온 남편 오민석 과장을 붙들고 닥달했다. 오민석은 아내의 성화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인사과에 얘기해 볼게. 근데 당신도 좀 조심하지 그랬어. 요즘 병원 분위기 안 좋은 거 몰라? 내가 뭘 어쨌는데? 감히 나한테 대든 그 여자가 잘못이지. 오빠 이번에 병원장 자리 노린다면서. 이런 잡음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서야 되겠어? 유라의 앙칼진 목소리에 오민석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내의 비위를 맞추는 것도 병원 내 정치 싸움도 모두 피곤했다. 하지만 아내의 집안이 병원 내 자신의 입지에 큰 도움이 되는 것 또한 사실이었다.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오민석은 인사과장을 찾아가 서지혜라는 직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해고를 종용했다. 인사과장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일단 알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가 오민석의 방을 나온 뒤 향한 곳은 부원장실, 즉 지혜의 남편인 박진우의 사무실이었다. 부원장님, 성형외과 오민석 과장께서 구내식당의 서지혜 직원에 대한 해고를 요청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듯합니다. 인사과장의 보고를 받는 박진우 부원장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전해 듣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보류하세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는 함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민석 과장에게는 절차대로 처리 중이라고만 보고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박진우는 창밖으로 병원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아내가 저 아래 어딘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땀 흘리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이것은 아내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었다. 그는 아내의 큰 그림을 믿고 섣불리 개입하지 않기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다만 이제 칼을 뽑아야 할 때가 조금 더 앞당겨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날 점심 식당은 평소보다 더 어수선했다. 지혜에 대한 소문이 쫙 퍼진 탓이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식당에 나타났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세강대학병원의 총수 박태준 회장이었다. 그는 비서 몇 명만 대동한 채 예고 없이 구내식당을 찾았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양 반장을 비롯한 주방 직원들은 허둥지둥 달려 나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어인 일이십니까? 박태준 회장은 그들에게 가볍게 손을 들어 보이고는 천천히 식당을 둘러보았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식당 구석구석을 훑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한쪽 구석에서 묵묵히 식기들을 정리하고 있는 지혜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 눈빛에는 걱정과 믿음 그리고 미안함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지혜는 시아버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괜찮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이 미묘한 교감을 알아차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침 점심을 먹으러 온 강유라와 모란의 멤버들도 갑작스러운 회장의 등장에 놀라 얌전히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을 뿐이었다. 박 회장은 배식대 앞에 서서 지혜가 퍼주는 국을 받았다. 그는 지혜의 거칠어진 손을 슬쩍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수고가 많군. 그것은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말이었지만 지혜에게는 그 어떤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되는 한마디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숙였다. 박 회장은 식판을 들고 의사나 간부들이 앉는 지정석이 아닌 일반 직원들이 앉는 평범한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보란듯이 식사를 시작했다. 병원 최고 권력자의 파격적인 행보에 식당 안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었다. 강유라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 광경을 쳐다보았다.
왜 하필 오늘 회장이 나타난 것일까? 그리고 왜 하필 저 서지혜라는 여자에게 말을 건넨 것일까? 단순한 격려였을까?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거대한 성벽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 균열이 자신을 집어삼킬 거대한 붕괴의 시작이라는 것을 강유라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박태준 회장의 파격적인 구내식당 방문은 병원 전체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행보는 단순한 현장 격려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듯했다. 의사들과 임원들은 회장의 의중을 파악하려 촉각을 곤두세웠고 그가 던진 작은 돌멩이는 보이지 않는 물결을 만들어내며 병원 내 권력 구도의 표면을 잔잔히 흔들었다. 가장 큰 혼란을 느낀 것은 단연 강유라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찼다. 왜 하필 회장은 그 타이밍에 나타났을까? 왜 그 많은 직원들 중에서 서지혜에게 말을 걸었을까? 수고가 많군. 그 평범한 한마디가 유라의 귓가에는 마치 특별한 암호처럼 맴돌았다. 혹시 서지혜가 회장과 어떤 연줄이라도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고등학교 시절 지독한 가난에 허덕이던 서지혜의 모습은 너무나 선명했다. 그런 그녀가 대한민국 최상위 재벌인 세강그룹의 회장과 얽힐 구석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우연일 뿐이야. 유라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연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서지혜라는 존재가 자신의 완벽한 성에 생긴 작은 균열처럼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다.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그 균열을 메우고 서지혜를 병원에서 쫓아내야만 했다. 그래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유라의 괴롭힘은 그날 이후 더욱 노골적이고 교묘해졌다. 그녀는 모란의 회원들을 이끌고 거의 매일같이 구내식당에 나타났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지혜가 일하는 배식 라인에 서서 온갖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아줌마, 이 김치 너무 신 거 아니야? 이런 걸 돈 받고 팔아도 되는 거야? 국이 다 식었잖아. 이렇게 성의 없이 장사할 거면 그냥 문 닫지 그래. 그녀들은 일부러 지혜의 유니폼에 음식물을 흘리기도 하고 바닥에 물을 쏟은 뒤 즉시 치우지 않는다며 큰 소리로 고함을 치기도 했다. 주변의 시선이 모두 쏠리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은 지혜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안겨주기 위한 유라의 계산된 행동이었다. 양 반장은 유라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모든 책임을 지혜에게 돌리며 그녀를 더욱 혹독하게 다그쳤다. 하지만 지혜의 반응은 유라의 기대를 번번이 빗나갔다. 그녀는 울지도 화를 내지도 그렇다고 비굴하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기계처럼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쏟아진 음식물을 치우고 고객들의 불평에 고개를 숙이고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다. 그 무감각해 보이기까지 하는 평온함은 유라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마치 거대한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기분이었다. 사실 지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차가운 분노와 모멸감을 가슴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모든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기록했다. 강유라와 모란회의 행태, 양 반장의 부조리한 지시, 주변 직원들의 방관. 이것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었다. 병원 내에 만연한 계급주의와 권위주의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였다. 그녀는 이 생생한 데이터를 모아 훗날 병원 전체를 수술할 가장 날카로운 메스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는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했다. 식자재 납품 트럭에서 식자재를 내리는 과정에서 납품업체 직원이 양 반장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네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그들의 대화는 은밀했고 표정은 부자연스러웠다. 지혜의 직감이 경고등을 켰다. 그녀는 그날부터 식자재의 상태를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야채는 시들었고 육류의 신선도는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다. 유통기한이 아슬아슬한 가공식품들도 눈에 띄었다. 이 병원의 식자재 납품은 푸드웰이라는 업체가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 업체는 병원 이사진 중 한 명과 긴밀한 관계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리고 그 이사는 바로 강유라의 남편 오민석 과장을 차기 병원장으로 밀어주고 있는 인물이었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납품 비리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병원 내 권력 암투. 직원들과 환자들의 건강을 담보로 한 위험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지혜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그날 저녁 모두가 퇴근한 후 몰래 주방에 남았다. 그리고 당일 납품된 식자재 중 유독 상태가 좋지 않았던 닭고기 샘플을 채취하여 작은 보냉팩에 담았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이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명확한 물증이 필요했다. 그녀가 막 주방을 나서려 할 때 무언가를 잊고 돌아온 양 반장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양 반장의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보냉팩에 꽂혔다. 서 여사,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해? 손에 든 건 또 뭐고? 아, 집에 가져갈 게 좀 있어서요. 지혜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양 반장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다. 둘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양 반장은 지혜가 무언가 눈치챘다는 것을 직감했다.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야. 그러다 큰 코 다쳐.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지혜는 아무 말 없이 양 반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인 직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파헤치려는 자의 단호하고 서늘한 눈빛이었다. 지혜는 그대로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남겨진 양 반장은 불길한 예감에 침을 삼켰다. 강유라가 던진 돌멩이는 예상치 못한 파문을 일으키며 이제 병원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 하고 있었다. 그림자는 더욱 깊어졌고 폭풍은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다. 며칠 뒤 병원 개원 기념일을 맞아 구내식당에서는 특식이 제공되었다. 메인 메뉴는 닭볶음탕이었다. 지혜는 주방에 산더미처럼 쌓인 닭고기를 보자마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며칠 전 그녀가 샘플로 채취했던 바로 그 신선도가 의심스러운 닭고기였다. 반장님, 이 닭고기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메뉴는 다른 걸로 바꾸는 게 어떨까요? 지혜는 용기를 내어 양 반장에게 건의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싸늘한 비웃음뿐이었다. 서 여사가 뭘 안다고 까불어? 내가 요리사야, 영양사야?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해. 이게 다 얼마짜리인 줄 알아? 양 반장은 지혜의 말을 묵살하고 조리를 강행했다. 푸드웰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와 재고, 처리 압박이 그의 판단력을 완전히 마비시킨 상태였다. 지혜는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감에 휩싸였다. 수천 명이 먹게 될 음식이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대규모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시한폭탄의 초침이 째깍이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특식을 먹기 위한 줄이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늘어섰다. 지혜는 무거운 마음으로 닭볶음탕을 배식하면서도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부디 아무 일도 없기를, 그녀의 기우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강유라와 모란의 멤버들도 어김없이 나타났다. 그녀들은 오늘도 지혜를 괴롭힐 심산으로 가장 먼저 배식대 앞에 섰다. 어머, 닭볶음탕이네. 냄새가 왜 이래? 닭비린내가 진동을 하네. 유라가 코를 막으며 투덜거렸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지혜였지만 오늘은 달랐다. 드시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지혜가 나지막이 경고했다. 유라는 어이가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뭐?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내가 뭔데 먹어라 말아야? 내가 먹겠다는데. 유라는 오기가 생겨 일부러 닭볶음탕을 자신의 식판에 가득 담았다. 하지만 막상 한 입 먹어보더니 역한 냄새와 이상한 식감에 얼굴을 찌푸리며 수저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까다로운 입맛이 본의 아니게 그녀를 위기에서 구해준 셈이었다. 그녀는 닭볶음탕 대신 다른 반찬들로 배를 채우며 여전히 지혜를 향한 험담을 늘어놓았다. 사건은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시작되었다. 식사를 마친 직원들 사이에서 하나둘씩 복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여겼지만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구토와 설사, 고열까지. 전형적인 집단 식중독 증세였다. 병원 응급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런데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은 외부인이 아니라 바로 병원 직원들이었다.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할 것 없이 식당을 이용했던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병을 고치는 병원이 스스로 병을 만들어낸 셈이었다. 병원의 의료 시스템은 내부에서부터 마비되기 시작했다. 구내 식당은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쓰러져 신음했고 주방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 이 끔찍한 혼란의 한가운데서 오직 지혜만이 침착함을 유지했다. 모두 진정하세요. 닭볶음탕을 드신 분들은 즉시 응급실로 가시고 아직 드시지 않은 분들은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그녀는 남아있던 닭볶음탕을 전부 수거하여 폐기하도록 지시하고 양 반장에게 소리쳤다. 반장님,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식자재 납품 기록 전부 가지고 나오세요. 양 반장은 사색이 된 채 주저앉아 벌벌 떨기만 할 뿐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공포가 그를 덮쳤다. 강유라는 이 모든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식당이 지옥으로 변했고 그 중심에 서서 상황을 통제하려는 서지혜의 모습은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바로 그때 사건은 최악의 방향으로 치달았다. 며칠 전 지혜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다시 구내식당을 찾았던 박태준 회장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던 중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진 것이다. 회장님, 비서들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박 회장은 평소 심장 지병이 있었다. 식중독으로 인한 급격한 신체적 스트레스가 그의 심장에 치명적인 충격을 준 것이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다 이내 의식을 잃고 축 늘어졌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목이자 세강대학병원의 심장인 박태준 회장의 갑작스러운 졸도. 식당 안의 모든 공기가 그 순간 얼어붙었다. 째깍이던 시한폭탄은 결국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터져버리고 말았다. 코드블루, 코드블루. 중앙구내식당. 심정지 환자 발생.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이 아수라장 속을 갈랐다. 박태준 회장이 쓰러지자 식당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비명을 지르는 사람, 우왕좌왕하는 비서들, 겁에 질려 멀찍이 물러서는 구경꾼들. 시간은 흐르는데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 매뉴얼대로라면 즉시 응급의료팀이 출동해야 했지만 하필이면 집단 식중독 사태로 응급실이 마비된 상태였다. 1초가 박 회장의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이었다. 바로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모두가 공포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단 한 사람 서지혜가 움직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걸치고 있던 더러운 앞치마를 벗어 던졌다. 그리고 쓰러진 박 회장에게 달려가 그의 상태를 살폈다. 모두 비켜주세요. 길을 터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주눅든 식당 직원의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낸 베테랑 의사의 것처럼 낮지만 엄청난 힘과 권위가 실려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그녀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길을 비켜주었다. 지혜는 침착하게 박 회장의 넥타이를 풀고 셔츠 단추를 열어 가슴을 드러냈다. 그리고 경동맥을 짚어 맥박을 확인했다. 맥박이 잡히지 않았다. 심정지 확인. 즉시 CPR 시작한다. 거기 학생. 벽에 있는 AED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가져와요. 빨리. 지혜는 근처에 있던 의대생으로 보이는 젊은이에게 소리쳤다. 그녀의 단호한 명령에 학생은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여 벽에 걸린 AED를 가져왔다. 지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박 회장의 가슴에 깍지 낀 두 손을 올리고 정확한 자세로 흉부 압박을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넷. 그녀의 체중이 실린 압박은 규칙적이고 힘이 넘쳤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환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누가 빨리 응급의료팀에 다시 연락해. 환자는 세강그룹 박태준 회장님이라고 정확히 전달하고. 그녀는 CPR을 계속하면서 주변에 지시를 내렸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낡고 해진 유니폼을 입은 식당 아줌마가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 회장을 상대로 교과서처럼 완벽한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모습은 초현실적인 광경이었다.
강유라는 넋이 나간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저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저 자신감은, 저 능숙한 의료기술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고등학교 시절 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서지혜가 아니었다.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명의 이름 모를 의사였다. AED가 도착하자 지혜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러서라고 외친 뒤 능숙하게 패드를 박 회장의 가슴에 부착했다. 기계가 환자의 심전도를 분석하는 짧은 순간 식당 안에는 지혜의 거친 숨소리와 기계음만이 울렸다. 제세동 필요합니다. 모두 물러나세요. 지혜는 충전 버튼을 누르고 에너지가 모이자 모두가 물러선 것을 확인한 뒤 망설임 없이 쇼크 버튼을 눌렀다. 박 회장의 몸이 크게 한번 튀어올랐다. 지혜는 즉시 다시 흉부 압박을 시작했다. 바로 그때 비켜주세요. 응급팀입니다. 라는 외침과 함께 코드 블루팀이 도착했다. 집단 식중독 사태로 늦었지만 다행히 현장에 도착한 것이다. 응급의학과 교수를 필두로 한 팀원들은 들것과 각종 의료 장비를 들고 달려왔다. 환자 상태는? 초기 대응은 누가 했습니까? 팀을 이끌던 교수가 상황을 파악하며 물었다. 그는 땀으로 범벅이 된 채 CPR을 하고 있는 지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제가 했습니다. 심정지 확인 후 즉시 CPR 시작했고 AED 쇼크 1을 시행했습니다. 지혜가 숨을 몰아쉬며 보고했다. 그녀의 보고는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다. 교수는 환자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하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초기 대응이 완벽했습니다. 덕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느 과 소속이시죠? 교수의 질문에 지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역할은 여기까지였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물러섰다. 그때 소식을 듣고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달려온 박진우 부원장이 식당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들것에 실려나가는 아버지를 보고 망연자실하다가 인파 속에서 땀에 젖은 채 서 있는 아내 지혜를 발견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박진우의 눈에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끝없는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혜를 향해 입모양으로 똑똑히 말했다. 고마워 여보. 강유라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다. 세강대학병원의 부원장이 저 더러운 식당 아줌마를 향해 여보라고. 순간 유라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섬광처럼 맞춰졌다. 박태준 회장의 이상했던 방문. 자신을 향한 서지혜의 당당하고 서늘했던 태도. 그리고 지금 부원장의 애틋한 눈빛까지. 설마.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강유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다리가 풀려 휘청거리는 그녀의 눈에 자신이 지금껏 경멸하고 짓밟아온 여자가 거대한 산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자신이 걷어찬 돌멩이가 실은 화산의 정점이었다는 끔찍한 진실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 속에서 그녀는 그저 벌벌 떨며 서 있을 뿐이었다. 세강대학병원은 거대한 벌집을 쑤셔놓은 듯 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목 박태준 회장이 병원 구내식당에서 쓰러졌다는 소식, 그리고 그 원인이 집단 식중독일지도 모른다는 흉흉한 소문은 병원 내 모든 통신망을 통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바로 얼굴 없는 의사에 대한 이야기였다. 식당 아줌마로 알려진 한 중년 여성이 완벽한 응급처치로 회장의 목숨을 구했다는 목격담은 믿기 어려운 신화처럼 부풀려지며 모두의 입에 오르내렸다. 강유라는 자신의 고급 빌라 거실에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식당에서 목격했던 마지막 장면, 박진우 부원장이 서지혜를 향해 애틋하게 속삭였던 여보라는 두 글자가 환청처럼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부정하고 싶었다. 자신의 눈과 귀가 잘못되었을 거라고, 끔찍한 악몽을 꾸고 있는 것이라고 필사적으로 되뇌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 오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그 여자 서지혜 말이야. 부원장님이 그 여자한테.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 때문에 병원이 발칵 뒤집혔어. 회장님 쓰러지신 게 식중독 때문이면 우리 다 끝장이야.
당신은 대체 그 여자랑 왜 싸워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오민석은 다짜고짜 소리부터 질렀다. 그 역시 패닉 상태였다. 자신의 정치적 후원자인 이사가 연결된 식자재 업체에서 문제가 터졌고 그 불똥이 병원 최고 권력자에게 튀었다. 자신의 미래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그를 덮쳤다. 유라의 횡설수설을 들어줄 여유 따위는 없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유라는 차갑게 식어버린 휴대폰을 붙잡고 망연자실했다. 거대한 불안감이 해일처럼 그녀를 덮쳐왔다. 같은 시각 병원 최상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에서는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다. 박태준 회장은 다행히 지혜의 신속한 조치와 응급의료팀의 후속 치료로 안정을 되찾았지만 사안의 중대함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임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특히 식자재 비리에 연루된 최 이사는 사색이 된 채 앉아 있었다. 회의를 주재한 것은 부원장 박진우였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이성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오늘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태와 회장님의 건강 문제에 대해 병원은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원인 규명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우선 이번 사태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때 오민석 과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부원장님, 회장님의 생명을 구한 그 의인에게는 포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내식당 직원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아주 훌륭한 대처였다고. 그는 어떻게든 이번 사태에서 자신의 공을 내세워 위기를 모면하려는 속셈이었다. 박진우는 그런 오민석을 싸늘하게 쳐다보았다. 오 과장 말이 맞습니다. 그분에게는 당연히 합당한, 아니 그 이상의 보상이 따라야겠지요. 박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문을 열었다. 잠시 후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한 여성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더 이상 낡고 해진 유니폼 차림이 아니었다. 단정하고 기품 있는 네이비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이 회의실의 그 누구보다도 위엄이 넘쳤다.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 굳게 담은 입술. 바로 서지혜였다. 회의실 안의 모든 임원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특히 오민석 과장과 최 이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박진우가 지혜의 곁에 서서 회의실 전체에 울리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여러분께 제 아내 서지혜를 소개합니다. 아내라는 단어가 폭탄처럼 터져나왔다. 오민석은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강유라의 미친 소리가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자신이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가?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제 아내는 지난 1년간 이 병원의 현실을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파악하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구내식당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내는 자신의 몸을 던져 아버지를 그리고 이 병원의 명예를 구했습니다. 지혜는 말없이 앞으로 걸어나와 준비해온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묵직한 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깼다. 이것은 제가 지난 1년간 기록한 세강대학병원의 현장 보고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힘이 있었다. 그녀는 첫 장을 펼쳐 보였다. 그곳에는 푸드웰 식자재 납품 비리에 대한 상세한 정황과 증거 사진, 그리고 며칠 전 그녀가 몰래 채취했던 닭고기 샘플에 대한 외부 기관의 성분 분석 결과지가 첨부되어 있었다. 세균 검출 수치는 허용 기준치의 수십 배를 넘어서고 있었다. 최 이사님, 오민석 과장님, 이 보고서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지혜의 서늘한 시선이 두 사람에게 꽂혔다. 최 이사와 오민석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고개를 떨구었다. 지혜는 다음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모란회의 이름으로 자행된 각종 갑질과 직원들에 대한 인격 모독 사례들이 날짜와 시간, 목격자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 중심에는 늘 강유라가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아내가 개인적으로 겪어야 했던 수모에 대한 기록입니다. 박진우가 덧붙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모든 진실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서지혜라는 한 여성이 던진 파문은 이제 병원의 가장 깊고 썩어빠진 환부를 도려내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몰아치기 시작했다. 오만과 부패로 가득 찼던 자들은 이제
그 태풍의 눈앞에서 심판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서지혜의 정체가 공식적으로 밝혀진 다음 날 세강대학병원은 그야말로 천지개벽 수준의 후폭풍에 휩싸였다. 병원의 실질적인 안주인이 1년간 구내식당에서 신분을 숨기고 일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병원 내의 온갖 부조리와 비리를 낱낱이 파헤쳤다는 소식은 직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가장 먼저 철퇴를 맞은 것은 비리의 핵심들이었다. 식자재 납품 비리를 주도한 최 이사는 긴급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해임되었고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되었다. 그와 결탁했던 양 반장 역시 파면과 동시에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오민석 과장에 대한 처분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그는 모든 보직에서 해임되었으며 정직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사실상 병원 내에서의 그의 경력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차기 병원장을 꿈꾸던 그의 야망은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끔찍한 것은 사회적 매장이었다. 그를 따르던 동료 의사들은 약속이나 한 듯 그를 외면했고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의 경멸 어린 수군거림을 감내해야 했다. 그는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아내 강유라의 탓으로 돌렸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그 여자만 건드리지 않았어도 내 그 가짜는 허영심과 오만함이 내 인생을 전부 망쳐놨어. 집안의 모든 것이 부서져 나갈 듯한 부부싸움 끝에 오민석은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던졌다. 강유라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강유라에게 닥친 현실은 더욱 비참했다. 그녀가 여왕처럼 군림하던 모란회는 해체 수순을 밟았다. 어제까지 그녀의 발치에서 아첨을 떨던 회원들은 이제 그녀의 전화를 피하기에 급급했고 그녀를 마치 전염병 환자처럼 취급했다.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도 그녀가 다니던 고급 피트니스 클럽에서도 그녀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남편의 지위라는 껍데기가 벗겨지자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녀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세상의 모든 손가락이 자신을 향해 비난하는 것 같았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값비싼 명품 옷과 보석들은 더 이상 그녀를 빛내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녀의 공허함을 더욱 도드라지게 할 뿐이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서지혜는 스스로의 힘으로 빛나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은 오직 남편의 후광에 기생하는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며칠 후 강유라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지혜를 찾아갔다. 남편의 징계만이라도 제발 풀어달라고 무릎이라도 꿇고 빌 생각이었다. 수소문 끝에 그녀가 병원 1층 로비 카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유라는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로 그곳을 찾았다. 지혜는 더 이상 식당 직원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소박한 옷차림으로 커피를 마시며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존경과 신뢰의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유라는 차마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빌어야 할 것은 남편의 징계 철회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저지른 과오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유라는 조용히 발길을 돌렸다. 이것은 그녀가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오만의 대가였다. 병원에는 대대적인 개혁의 바람이 불었다. 서지혜는 부원장 직책 대신 그녀가 직접 제안한 병원 문화혁신 TF팀의 팀장을 맡았다. 그녀의 첫 행보는 구내식당 직원들을 찾아가 정식으로 사과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가 신분을 숨겨 여러분께 혼란을 드리고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곤란을 겪으신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특히 양 반장의 부당한 지시 아래에서 마음고생 많으셨을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혜는 식당 직원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숙였다. 직원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의 진심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더 이상 병원의 최하층 직원이 아니었다. 병원 최고 권력자의 아내와 동고동락하며 부조리에 맞서 싸운 동지였다. 새로운 식자재 업체가 투명한 입찰을 통해 선정되었고 식당 메뉴는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되었다. 의사 전용 엘리베이터와 휴게실이 사라지고 모든 직원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직원들의 익명 고충 처리 시스템이 강화되었고 직급에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상호 존중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서지혜가 뿌린 변화의 씨앗은 병원 곳곳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의 직급이나 옷차림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않았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혁명은 세강대학병원을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치유의 공간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세강대학병원에는 안정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안정은 과거의 권위적인 침묵과는 질적으로 다른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안정이었다. 서지혜가 이끄는 병원 문화혁신 TF팀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병원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상설기구로 자리 잡았다. 지혜는 가장 먼저 소통의 물꼬를 텄다. 그녀는 매주 다른 부서를 찾아가 현장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차를 마셨다.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실을 찾아 그들의 낡은 소파를 안락한 의자로 바꾸고 야간 근무가 잦은 간호사들을 위해 수면실을 확충했다. 처음에는 그녀를 어려워하던 직원들도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녀의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구내식당은 병원 내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한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다. 신선하고 맛있는 식단은 기본이었고 칭찬 게시판이 새로 생겨 직원들이 서로에게 감사를 전하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한 달에 한 번은 직급 없는 날로 정해 병원장부터 인턴, 행정직원까지 모두가 한 테이블에 섞여 앉아 식사하며 담소를 나누었다. 과거 모란회가 위화감을 조성하던 그 자리는 이제 병원의 모든 구성원들이 화합하는 축제의 장으로 변모했다. 한편 병원을 떠났던 인물들의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다. 오민석은 중징계 기간이 끝난 후 세강대학병원의 지방분원으로 발령받았다. 화려했던 강남의 외과 과장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병원의 평범한 의사가 된 것이다. 그는 묵묵히 환자를 돌보며 자신의 과오를 씻어내고 있다고 했다. 강유라는 남편과 이혼한 후 가지고 있던 명품들을 모두 처분하고 작은 오피스텔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그녀는 동네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손님들에게 허리를 숙이고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며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온몸으로 깨닫는 중이었다. 어느 날 비 오는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을 도와주는 그녀의 모습이 우연히 한 병원 직원의 눈에 띄기도 했다. 그녀는 느리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속죄의 길을 걷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지혜는 남편 박진우와 함께 새롭게 단장된 병원 옥상 정원을 찾았다. 과거에는 고위급 임원들만 출입할 수 있었던 이곳은 이제 환자와 직원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아름다운 휴식 공간으로 바뀌어 있었다. 형형색색의 국화꽃이 만발한 정원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볕을 즐겼다. 박진우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이 병원을 사람들을 바꿨어. 지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남편의 어깨에 기댔다. 아니에요. 나는 그저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을 뿐이에요. 이 정원을 이렇게 아름답게 가꾼 건 모두의 마음속에 이미 있던 선한 의지들이에요. 그녀의 시선은 정원 한쪽에서 환자와 함께 웃으며 산책하는 간호사,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의사와 미화원 아주머니에게로 향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 그녀가 꿈꾸던 병원의 미래가 담겨 있었다. 이제 슬슬 경영 일선에 나서는 건 어때? 이 사회에서는 당신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추천하고 싶어 해. 당신의 능력이 꼭 필요해. 남편의 제안에 지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현장에서 제가 배우고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요. 이 정원의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모두의 목소리가 항상 들릴 수 있도록 저는 조금 더 낮은 곳에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녀의 대답에 박진우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진정한 리더십은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임을 그는 아내를 통해 매일 배우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세강대학병원에 뿌려진 새로운 씨앗은 이제 막 건강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이 씨앗이 앞으로 얼마나 더 크고 셔한 나무로 자라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줄지 그 희망찬 미래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다.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